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앤 이슈입니다. 오늘은 조비원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이스라엘이 가자시티를 장악하기 위해서 지상전에 돌입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근데 이 이유가 하마스가 거기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공격을 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가자 그쪽 국면이 계속 풀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예. 지난주 9일이었죠. 그때 이스라엘이 이제 카타르에 있는 하마스를 타격하겠다라는 목표로 거기를 공습을 했는데 그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의 규탄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지난 주말에 루비오 국무장관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국제사회 규탄에도 불구하고 이 미 이스라엘 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을 연출했는데요. 예. 16일에 이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떠나자마자 이스라엘이 이 지상 작전을 시작했고 네. 지금 외신들 보도를 보면 가자가 이제 불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CNN 보도 같은 경우는 이 시작된 24시간 안에 이미 100명이 사망을 했다고 해서 예. 앞으로 굉장히 긴박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예, 유엔 인권이사회가 꾸린 조사위원회는 이런 이스라엘 행위에 대해서 집단 학살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게 거짓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 조사 내용과 결과가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 국제사회의 그 제노사이드 협약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5가지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예. 이번 그 유엔 보고서에서 이 5개 중에 4개를 이미 위반을 했다라고 적시를 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4개의 위반 사항은 이 집단적 학살을 했다는 것, 그리고 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가해를 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강제 이주가 발생된 점,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라는 것들이 다 확인은 됐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보고서에서 그 네타냐후 총리를 구체적인 행위자를 또 그 가해자로 명시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보고서가 나온 시점이 굉장히 유의미가 합니다. 예. 지금 카타르 공습 이후에 카타르 총리가 이제 아랍하고 이슬람 연맹 긴급 회의를 이렇게 소집을 했고 이게 이제 끝나는 시점에서 여기서도 이제 집단 학살 그리고 이스라엘하고의 경제 외교 관계를 조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유엔에서 이스라엘 지위를 회원국 지위를 중단해야 된다라는 그 성명을 냈기 때문에 예. 국제사회 차원에서 목소리가 모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이스라엘 그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고 미국 고위 당국자가 만나고 간 이후에 바로 이렇게 공격을 했다면 네. 미국은 그냥 거의 그 승인해 준 건지 승인이 아니라면 알면서 묵인한 건지 그런 정도까지는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유럽하고 이 중동 국가들과 그리고 미국의 입장이 조금 극명하게 갈리는 게 지금 계속 가시화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예. 그 미국은 이미 루비오 장관이 거기 이번 주말에 방문하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지 입장을 보여준 것이고요. 예. 흥미로운 점은 카타르 공습 이후에도 이제 그 방문을 한 것인데 카타르도 미국의 주요 동맹국입니다. 그 중동에 그 중부사령부 센트컴이 있는데 그걸 운영하기 위한 중동에서 가장 큰 공군기지가 카타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계속 이런 모습은 보여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예. 한편 트럼프의 측근이자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가 피격된 이후에 미국 내에서 파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커크를 대신해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토크쇼 진행까지 나섰는데 이 커크 죽음이 지금 미국 사회에서 얼마나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건가요? 네, 굉장한 파장을 지금 일으키고 있고요. 지금 현직 부통령이 민간인을 대신해서 이제 여기에 쇼에 2시간 동안 나온 것이고, 굉장히 길었고요. 그리고 부통령뿐만이 아니라 백악관 비서실장뿐만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이렇게 총출동하는 그런 그 연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게 이제 단순한 추모로 끝난 게 아니고 구체적인 그 배후를 극좌 좌파 진영 이렇게 지목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신들의 평가는 이게 이제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어떠한 정치적인 셈법에 있는 것이고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그 국민 통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 비판의 논조를 담고 있어가지고요. 예. 앞으로 사회적 그 정치적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영 갈라치기를 더 극단적으로 그 몰아가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데 또 루비오 국무장관이 커크의 죽음을 기뻐하는 외국인들을 추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비자 취소도 검토하고 있고 뭐 이런 등등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은 추모식에도 참석할 예정인데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커크를 추모하기 위한 그 이상으로 어떤 그 셈법이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디언즈 같은 경우 보니까 기사에서 이게 마치 그 과거 메카시즘이 이제 부활한 것 같다. 이렇게 당시 공산주의에 대한 그런 그 정부 차원의 예. 그런 완전 척결 그런 움직임이 지금 이걸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또 어제 최근에 그 워싱턴 시장도 그 트럼프가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이민 단속 이런 거에 동조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사실 국내적인 그 정책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 정부가 여러 가지 도전을 맞이하고 있는데 예. 이걸 계기로 해서 공화당의 그 지지를 결집하는 동시에 이 진보 진영에 대한 약간 정조준을 하고 있다라는 예.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좌파 진영을 완전 낙인 찍게 안 좋게 낙인 찍는 그런 그 기회로 삼는 그런 분위기인가 그런 봐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영공 침범으로 유럽 전체를 지금 긴장 상태로 몰아넣은 상황인데 이번에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합동 군사 훈련을 군복 차림으로 참관을 했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것도 그 지역의 지금 정세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지도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 벨라루스가 왼쪽에는 폴란드, 오른쪽에는 러시아, 밑에는 우크라이나 완전 국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예. 여기에서 이제 그 러시아하고 벨라루스가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훈련을 한 것인데요. 예. 사실 러시아하고 벨라루스 입장은 이건 방어적인 뭐 그런 거다라고 공식적인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나토의 동진을 막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한 것이고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이게 워낙 공세적이라고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이 훈련이 될 때 국경을 폐쇄하는 일시적으로 폐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훈련에 불참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벨라루스가 나토의 동진을 막기 위한 그런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라면 네. 나토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뭐야? 우리 나토 훈련엔 참여하지 않고 러시아와 벨라루스 훈련에 참여했어? 그럼 동맹국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네.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그 혼란의 사실 연속의 시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최근에 10일이었죠. 러시아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출발한 그 드론 한 425개 중에 415개 중에 19개가 이제 폴란드 영공으로 들어갔고 예. 폴란드는 이제 자국의 전투기하고 이제 나토 차원에서 그 드론 3대를 격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토는 이미 군사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예. 미국의 입장은 조금 굉장히 다른 모습이 계속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예. 문제는 또 특히할 만한 점은 이제 러브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미국이 이런 훈련에는 참관을 안 했다가 이번에 이제 처음 한 거여서 그 동맹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외신들의 평가들을 또 보면은 가디언지나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이 푸틴에 대한 트럼프의 대응이 굉장히 미온적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예. 로이터나 그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는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러우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서 이제 골몰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있는 벨라루스를 최대한 이렇게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였던 지난 2019년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영국 국빈 방문길에 나섭니다. 영국이 이 재선한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 국빈 초청을 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말이 있던데 예.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좀 초청을 했을까요? 예,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그 평가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과거 버락 오바마 뭐 그때도 이 두 번째 임기일 때는 초청하지 않고 오히려 뭐 차담이나 오찬 정도로 대체하는 그런 경우였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국왕의 친필까지 사용해서 이제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는데 일단 스타머 총리의 자체 그 국내 지지율이 지금 7월에 정부에 들어왔지만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이걸 타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무역 협상입니다. 그 5월에 이제 영국이 미국이랑 철강이랑 알루미늄 그 관세를 그 면제를 하겠다라고 합의를 했는데 이 협상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좀 국빈 대우를 특급 대우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좀 개선을 하려는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기술 부분이랑 특히 원자력 부분에서 이 미국하고 영국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전 세계에서 트럼프 전 세계에서. 대통령에게 맞춰주려고 하지만 속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네. 그 동병상련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독일 베를린에서는 그 평화의 소녀상을 이전하라, 철거해라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그럼 네, 어떻게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일단 독일 입장은 10월까지 이걸 철거해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그 금액을 보니까 한 3,000유로, 우리 돈으로는 491만 원 정도를 부과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예. 근데 독일의 입장은 원래부터 이 소녀상을 예술 작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를 설치를 요구했을 때 당연히 뭐 예술 작품으로서 임시적으로 허용하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외교 문제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결국에는 이런 명령이 났고, 근데 과연 이제 소녀상이 정말로 철거될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게 이미 철거 명령이 내렸었고 이거를 설치한 코리아 협의회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연장이 되었던 거여가지고 예. 이번에도 가처분 신청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월드엔 이슈 조비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